저 또한 우리는 대통령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제발 정권 교체 해달라고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 해달라고 부탁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지금 요 정도 믿을만한가 한 놈이 지금 배신하잖아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나요? 이제 계엄령을 하니까 그러셨나라고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요, 모든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댓글 쓰세요. 공감 비공감 누르세요.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화병 나서 안 되겠으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러 주십시오. 좀 오만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간절하게 호소 드려봤습니다. 저 또한 우리는 대통령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제발 정권 교체 해달라고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 해달라고 부탁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지금 요 정도 믿을만한가 한 놈이 지금 배신하잖아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나요? 이제 계엄령을 하니까 그러셨나라고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요, 모든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댓글 쓰세요. 공감 비공감 누르세요.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화병 나서 안 되겠으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러 주십시오. 좀 오만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간절하게 호소 드려봤습니다. 저 또한 우리는 대통령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제발 정권 교체 해달라고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 해달라고 부탁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지금 요 정도 믿을만한가 한 놈이 지금 배신하잖아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나요? 이제 계엄령을 하니까 그러셨나라고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요, 모든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댓글 쓰세요. 공감 비공감 누르세요.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화병 나서 안 되겠으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러 주십시오. 좀 오만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간절하게 호소 드려봤습니다. 저 또한 우리는 대통령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제발 정권 교체 해달라고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 해달라고 부탁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지금 요 정도 믿을만한가 한 놈이 지금 배신하잖아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나요? 이제 계엄령을 하니까 그러셨나라고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요, 모든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댓글 쓰세요. 공감 비공감 누르세요.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화병 나서 안 되겠으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러 주십시오. 좀 오만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간절하게 호소 드려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브리핑하는 그런 방송을 할 형편이 안 됐죠. 계속 지금 집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제가 어쨌든 깨어있는 시간엔 최대한 집회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하겠다. 최대한 이 집회 현장 가까이에 좀 제 숙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집회 현장을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돌아와가지고 또 이런 브리핑하는 방송도 하고 이원화된 두 가지의 활동을 다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집회 현장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지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백골단 이슈 제가 가급적이면 제목으로도 그 표현을 피했습니다. 왜냐 그냥 그 단어가 주는 그 인상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저런 방향성을 정하고 왜 저런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큰 자리에서 표명을 했는지 저는 김민전 의원이 안타깝기도 하고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 소모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또 똘똘 뭉쳐서 이 지금 김민전 의원이 수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매체들도 심지어 미국 매체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가? 왜 트럼프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지? 트럼프 성격 같으면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하는 게 트럼프 스타일인데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건 여러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여드렸던 마라라고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매체들은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일본과 그런 다른 우방들을 먼저 챙겼다. 다른 우방들만 먼저 이야기했다. 심지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을 패싱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할 나라가 됐다라는 게 당시 기득권 매체들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이야기했죠. 그날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다. 공정한 국경, 공정한 언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한 선거. Fair border, fair election, fair press, 혹은 fair media,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정확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암시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대한민국 어떤 이 계엄 사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우파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 세 가지, 트럼프 당선인이 그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찐이에요. 그냥 낚시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매너포트라는 사람은요, 이미 2016년 때부터 트럼프 어떤 그 당시 이제 선거 후보 2016년 이제 선거 때부터 아주 긴밀하게 역할을 했던 당시에 본부장까지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 천안문 이야기도 좋은데 도배는 하지 마세요. 도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10초 제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 트럼프의 최측근이 대한민국에 방문한 겁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언제 떠났냐? 9일날 오늘 출국했습니다. 오늘 출국하고 난 다음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 도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은 도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차단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예, 매너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채팅창이나 여러 커뮤니티 공간에서 의견을 주는 것도 일방적인 주입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화법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설득될까를 생각하세요. 내 의견이 옳고 내 명분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 혹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면서 공격하거나 이런 방식은요, 분열만 나오고 혹은 심지어 다른 적대적 상대방과의 어떤 토론에서도 별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못 냅니다. 도배도 하지 마시고
가령 이제 최근에는 우리 뭐 집회 장소가 여기 루터 교회가 있었고 한남초가 있으니까 한남초 쪽은 저쪽을 공격하고 루터 교회 쪽은 이쪽 서로 저는 사실 왜 지금 한남초에 대해서 저런 식의 논란이 있는지를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저쪽에서는 사람을 안 보내주냐라는 비난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비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매너 있게 소통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예. 자, 제가 이 이야기하고 이따가 벡서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할게요. 예, 백골단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측근이 온 날짜가 특정됐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내용이 나왔고 만난 사람이 일부 특정이 됐습니다. 매너포트라는 트럼프의 선거의 본부장을 맡길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부터 관계했냐 1980년대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최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트럼프가 속내에 있는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누굴 만났냐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홍준표와 권성동을 만났어요. 홍준표와 만나서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며칠 날 만났는지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날 만났습니다. 서울 모초라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 있는데 아마도 이 지금 매너포트 측에서 혹은 이 지금 대사관 측에서 호출을 했겠죠. 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평가를 한 거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는 조기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일단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활동이 아니에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걸 대신 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대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홍준표를 만났는데 그 장소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7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권성동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7일 날 여러분 있었던 기사가 있어요. 자, 25년 1월 7일이죠. 오전 10시 50분에 긴급하게 올라왔던 뉴스입니다. 포토 뉴스예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저 캐딜락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형 캐딜락이죠. 저거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미국 대사관에서 쓰는 차입니다. 또 미국 군에서 쓰는 차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기관도 캐딜락이라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때 이미 사실 감지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트럼프가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했을 거예요. 백골단 이야기 할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그건 그 한남초에서 모였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7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짜입니다. 왜냐? 20일 날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를 시작하는 게 1월 6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은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1월 7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직무가 시작되자마자 당선인으로서 대통령 직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제가 중요한 팩터들 다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소를 결합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자마자 자기 권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자를 떠나서 도피했다. 그 루머가 퍼졌던 것도 바로 민주당이 이 사진을 보고 의아했던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혹은 미국 내에 어떤 파벌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나? 그런 생각에 발작한 겁니다. 그런데 꼭 정확하진 않지만 미국인 건 맞았던 거죠. 여러분, 트럼프가 진짜로 도와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러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동맹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트럼프의 정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날에 지금 우리 트럼프의 최측근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도 표현은 추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추정이 되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서울로 오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했냐? 7일 날에 홍준표를 만나서 매너포트가 나눈 대화는 한미 관계,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재명은 안 만났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박수 한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무음 박수를 칠게요. 대중국 정책, 동북아 정세, 대한민국의 여당 정치인, 대권 주자 중에 선두 중에 한 명, 선두 그룹,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과도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원했던 흐름이 오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군이 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접촉하는 대통령실 관저 내부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큰 거 온다고 이야기 계속 저한테 했어요. 자, 뭐라고는 지금 미안하지만 말 못해. 근데 큰 거 온다. 인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제 알겠습니다. 홍준표를 만난 거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온 건 그러니까 하나만 목적이다. 하나만 목적이고 다른 부수적인 거 제외한다. 그러면 대통령 관저만 남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려고 온 거,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당의 인사들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사람들을 만난 거. 재밌는 건 권영세나 만났다는 얘기가 없다는 게 재밌네요. 자, 시점이 홍준표를 만난 시점은 아무래도 이 대통령 관저에서 캐딜락이 나오고 난 이후겠습니까? 전이겠습니까? 당연히 이후죠. 대통령 관저에서 얼마나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이른 오전에 들어가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몇 시간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는 없어요.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매체가 없나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더 서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홍준표와 권성동을 만난 건 여기에서 나온 이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트럼프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겁니다. 홍준표 시장을 만나거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면 이렇게 보도가 될 거라는 걸 예상 못했을까요? 이게 보도되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보도되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더 코드가 잘 맞다라고 로우키로 슬슬 빌드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한번 분위기 보세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선거에서의 승리로 3선 중진 의원이 된 공화당의 영김하원 의원이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낸 기고문입니다. 자, 당이 중요합니다. 영킴 의원은 공화당이에요. 물론 민주당의 한국계 의원도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성명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특히 심지어 주한 미 대사까지도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보들이 있었는데 공화당인 달라요. 공화당은 왜 다르냐?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이 이쪽이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영킴 의원이에요.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자칫 미한 동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미한 동맹을 흔들려는 집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라면서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탄핵 소추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어 미한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일부 세력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삼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트럼프의 의견이 영김을 통해서 언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김 의원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트럼프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트럼프 정권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큰 거 옵니다. 정말 큰 거 옵니다. 표현을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 포함 한 세력들이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파트너십을 약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북중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혹여나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1기 정권 때는. 그걸 추진한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었던 건 저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는요. 지금 트럼프, 문재인을 겪어본 트럼프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나가는 모습을 이미 지금 2년 넘게 본 트럼프가 그리고 공화당의 수많은 애국적,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제시하는 정보들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게 미국의 이롭다, 트럼프의 이롭다, 이 동북아 정세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이롭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짚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1월 6일 날 제일 먼저 한 게 윤석열 대통령 만난 거예요. 트럼프의 최측근을 시킨 거지만 그거는 트럼프가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특별사절이라는 것은 그걸 특사를 보낸 사람을 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정치적 입장과 자기만의 생각, 개인적인 의견으로 왔으면 캐딜락을 타겠습니까?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트럼프가 만난 겁니다. 지금 미국의 보수 매체들도 그렇고 좀 더 보겠습니다. 이들과 같은 세력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종전선언을 반대해왔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스탠스죠.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은 이어 언론의 편향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언론의 편향성 이야기합니다. 페이크 뉴스, 페어 프레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던 트럼프는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모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며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외신, 특히 외신도 검은 머리
외신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써제끼는 그런 기사로 외신으로 나가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악마화된 프레임에 대해서 트럼프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당해봤으니까. 본인이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국민에 대한 담화에서 12일 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심 제기, 선관위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해 가면서 정말 강한 충격을 받았다. 국정원의 보고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미국 등의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한국 매체가 아니라 미국의 소리의 한국어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CNN이라든가 뭐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도 심지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매체들까지도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걸 뚫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페이크 뉴스로 인해서 진실이 덮이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 VOA의 사장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VOA의 사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가진 미국 선거에서의 부정선거의 혹은 선거 부실에 대해서 강력한 의혹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정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런 보도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보도들, 민주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는데 보세요. 심지어 외신에 대해서도 VOA가 꼬집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의 언론 보도가 탄핵 찬성 시위를 집중해서 보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광화문의 탄핵 반대 시위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리는 매체들의 왜곡을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VOA가 알려준다는 건 트럼프의 시각이 그거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시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가 굳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탄핵 찬성만 보도하는 언론들이 페이크 뉴스다. 언페어한 프레스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들은 이런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 목소리로 나오냐? 영킴 의원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영킴 의원이 아주 정치에서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낸 기고문. 더힐에 기고를 해가지고 더힐은 종종 유력 정치인들이 칼럼을 쓰는 매체예요. 예. 워싱턴 정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매체가 더힐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영킴 의원이 쓴 거예요. 대한민국은 탄핵 탄핵 반대 움직임이 실제로 더 큰데 그게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걸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는 트럼프의 페이지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개 개인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에서 운영을 하는, 여기 보세요. VOA는 미국의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 일부는 빼도 됩니다. 전체 지원합니다. VOA는 광고가 아예 없잖아요. 국무부가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 이야기하는 거 벌써 지금 트럼프 측근이 홍준표와 이야기했다는 그 주제와 같죠. 동북아 정세와 대중국 정책,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특별사전을 비밀 특사를 보낸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이분을 본 거예요. 우리는 동맹을 지원해야 된다. 왜냐? 민주당은 동맹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맹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은 윤석열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보세요. 기존의 이 VOA에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새로운 사장을 내정하고 난 다음부터 나왔던 보도들이 심상치 않은 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대통령 당선인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 네. 이화영이 지금 대북 제재를 위반했고 그게 이재명의 범죄다. 그게 이재명의 범죄다. 이 이야기가 지금 VOA 미국의 소리에서 방송이 된 건 전부 다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의 방향성, 트럼프의 페이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선명해요. 이 정도로 선명합니다. 동맹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명확합니다. 너무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요. 저는 저 동맹을 지원해야 된다는 저 표현이라는 게 중요해요. 정치인은 말로써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대한민국 더불어당을 배싱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매체에서 이재명의 지금 이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언급하고 저 보도를 하고 며칠 안 돼서 중국인들 대북 제재 위반한 사람들을 형사 기소해서 어마어마한 형량으로 기소하는 그런 보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야. 우리 트형님 정말 노골적이야. 여러분 보이죠? 일단 오늘 요 정도로 각설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거,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미국인지 이게 매너포트인지 여부는 NCND 할 겁니다. NCND 할 거예요. 우리도 이걸 그냥 그럴 걸 정도로 얘기하고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중요한 건 실제 움직임입니다. 이건 이 자체로도 메시지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예고편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온다. 뭐가 온다? 트럼프의 결정적 도움이 온다. 우리가 무슨 마치 뭐 지금 그런 이야기,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Stop the Steal 피켓을 들고 하는 걸 좌익들은 망상이다. 극단적인 주장이다. 극우 유튜버의 세계관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했는데 누가 망상에 빠진지는, 누가 빤스 벗고 있었는지는 해가 뜨면, 물이 빠지면 드러날 겁니다. 헌법 위반소 네이밍 좋다.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심지어 만찬 무도회까지 초청됐습니다. 심지어 CIA 국장 내정자와 국무장관 내정자와도 추가 면담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원용석 기자, 미국의 미주중앙일보의 원용석 기자가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려고 한다,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만일 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만일 거절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큰 뜻으로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 계엄령 사태 초기에 메시지가 굉장히 잘못 나가가지고 아주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자기가 어떤 뭐 입을 조심을 하는 게 보이고 그런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 이후가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도 합니다만 추정은 추정일 뿐이고 일단 저는 홍준표는 홍준표고 홍준표를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발을 맞추고 있는지를 추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기 대선은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권좌에 복귀시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2.4%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인 반등입니다. 그리고 그건 더 올라갈 거라는 기세가 느껴지는 여론조사예요. 자, 요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맥락을 제시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와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분리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세련되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투통이 한대! 뭐 이게 아니라 자, 이런 맥락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살살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저도 지금 오늘 무조건 했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생각할 단서를 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복귀를 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의 이 발언이 멋지게 성립하는 겁니다. 만일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누군가를 뭔가 억압하고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 반국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알람을 울린 것이다 라는 그 계엄의 취지가 성공한 것이라는 맥락이죠.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그날 군사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해가지고 전국을 완전히 어떤 무력으로 통제해야지 계엄 성공이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다 이 프레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원하는 바를 다른 평화적인 방식으로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으로 알람을 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미 이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지지율이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건 대통령의 계엄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 사람들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 점점 더 선명해져 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동맹을 구해낼지, 도와줄지, 지원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도 창의적으로 인게이지라 그러죠. 그 인게이지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이 정도 노골적으로 자기 수단을 보여줬으면 그리고 예고편을 했으면 당연히 본편이 있는 거예요. 동맹을 지원해야 된다. 동맹을 지원해야 된다. 동맹을 지원할 겁니다. 이재명은 동맹이 아니다. 이재명은 적과 동맹이다. 북한과 동맹이다. 중국과 쉐쉐쉐쉐 동맹이다. 제일 재밌는 거는 권영세가 패싱 당했다는 겁니다. 권성동까지는 오케이. 지도부인데 권성동이야. 권영세가 아니라. 더 권위 있는 비대위원장을 제끼고 패싱하고 권성동만 만났어. 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맥락을 제시해드렸고 이걸 가지고 사유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미국이 이재명 관타나모 보내는 게 너무 기대돼. 예, 얼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뉴스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 정도만 간략하게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령 지금 윤건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호처를 갈라치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MG 경호관들은 부글부글한다.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하고는 생각이 다른 경호관들이 있어.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심규진 씨가 과거에 한동훈에 대해서 옹호를 해가지고 우리 좀 속상하게 했지만 요즘은 올리 윤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명하게 노선을 잘 바로 잡으신 심규진 교수가 요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젊은 경호관이 이제 한 이야기를 공개를 합니다. 자, 무리한 영장 발부 집행, 이거 국민 절반이 의문을 품는다. 그런데 왜 실행하냐? 공수처의 이 불법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MG 젊은 경호관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 공수처 부장검사는 1%라도 애매함과 부끄러움이 없냐, 100% 합법하고 정당하고 국민 통합적인 판단을 자부하냐, 핵심을 묻죠. 윤건영의 이 갈라치기가 부끄럽게 무색하게 실제 젊은 경호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받은 글이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진위 여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고 타당한 글입니다. 자, 탄핵 심판 중에도 현 대통령은 경호 대상이다. 심지어 영장은 흠결 논란이 있다. 흠결이 있고 논란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을 가지고 우리가 경호관들이 직무유기를 하냐,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직무를 할 거다, 의무를 다할 것이다,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먹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상식은 자기가 국수본 메신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경찰의 수뇌부 혹은 국수본의 수뇌부가 너무 지금 민주당 입맛에 맞게 놀아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또한 경찰직협이라는 단체에서는 경찰 특공대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고 우파들이 어마어마한 경계심을 가지면서 자, 경찰 특공대가 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 두려움과 혹은 너무 굳은 과한 결의 이런 것까지도 어떤 약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경찰 직협이라는 게 경찰을 대표하지 않네요. 자, 주지호라는 사람이 자기 실명을 걸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찰 직협은 경찰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된다, 14만 경찰을 경찰 직협은 대표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세요, 전국 직협이라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을 사실상 도용하는 효과를 내는 경찰 직협은 사조직이다. 경찰이 직접 선거해가지고 뽑는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는데 경찰 직협이 마치 이런 조직, 이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국 직협이라는 찐 직협이 있고 경찰 직협은 가짜 직협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국 직협의 회장은 누구냐? 직장협의회 회장 당선인 주지호. 예, 회장 당선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경찰 직협이라는 게 어떤 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참칭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가 너무 크게 나오고 그게 마치 민주당이 판 깔아준 것 마냥 주요 매체 오마이뉴스에 MBC에 김종배 시선집중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마치 이게 경찰들의 시각이고 경찰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 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을 직무대행하는 자를 우리 가장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자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세게 나왔거든요. 특공대를 동원하는 게 바로 내란이다. 왜냐? 헌법기관이 여전히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흔드는 게 바로 국헌문란이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특공대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아주 명쾌한 법리, 명쾌한 논리로서 반박을 딱 하니까 얘네들도 쫄아가지고 바로 꼬리 내립니다. 특공대 동원 안 합니다. 특공대 동원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경찰이 무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심지어 기동대도 동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자기가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명령을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기동대나 특공대나 이렇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직제의 경찰들은 공수처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게 바로 이 경찰 직협이라는 사조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수사기관까지 사조직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아주 역겨운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포착을 하면서 더 각성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조차도 이렇게 정치를 대놓고 하고 있구나. 경찰 내부에서도 그럴 거면 사표 내고 정치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행동을 실제로 누군가가 내부에서 하고 있고 그게 민주당과 커넥션이 없겠냐. 민주당 스스로 커넥션을 자백하는 그런 그림까지 나옴으로써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큰 흐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군에서 55 경비단을 지금 체포를 저지하는데 인력을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경호처가 공문을 날렸거든요. 101 경비대, 202 경비대, 요거는 이제 경찰입니다. 55 경비단은 군이에요. 수방사 소속입니다. 여기에는 55 경비단에는 사병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좌익들이 굉장히 또 프레임 가지고 장난질 했잖아요. 요 조직들의 지금 경호처 차원에서 공문이 이미 나간 상태인데 그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절을 한 그런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다. 경호처가 잘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경호처가 어떤 비장함이 잘 알겠다라는 표현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이 와중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요. 법원 행정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는 권위가 남다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법원 행정처에서 한 답변이 어렵다라는 답변이에요.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이례적인 그런 답변 거부예요. 그럼 그럴 만큼 사유가 되는가? 아니에요. 질문이 간단합니다. 뭐냐? 중앙지법에 공수처에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닐 가능성 아니다고 전제를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이야기하면 정치적 파장이 생기죠. 답변이 어렵다는 건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저는 저 법원 행정처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천대엽이라는 자가 아주 왜곡된 시각을 보였던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대엽은 뭐라 그랬냐? 안 그래도 어제 정말 전 국민을 빡치게 만들었어요. 저 지금 불법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뭐라고 답했냐? 그거 형소법을 배제하는 거 그거는 주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천대엽은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법률가들, 헌법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법관들, 대법관들 다 설문조사 해봤어요? 주류 견해가 그거라는 거를 확신합니까? 저런 이야기는 하면 부적절합니다. 형사법 미적용에 대해서 닥치고 모두가 이걸 지지해야 되라고 지가 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만 가지고도 이제까지 영장에 저런 조항, 단서가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판사에게 그 권한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류 견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받았냐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했네 했어요. 얼마나 지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을 한 사법부와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오늘 여론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론전에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긁힌 거죠. 여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우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론전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건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위협을 느끼니까 저런 식의 방어적 기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워딩을 친 공보관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네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아주 매우 부적절하죠. 아니, 불과 이틀 전에 뭐라 그랬죠? 똑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표현이 뭐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만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게 지금 민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의는 우리 안 볼 거야라고 이야기. 완전히 서로 상반된 모순된 입장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헌법재판소가 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사법기관까지도 왜곡되어 있고 아주 지금 잘못된 그런 스탠스, 잘못된 입장들, 아예 민주당이랑 결탁한 거를 숨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와 심지어 대법원과 대법관 그리고 서부지법, 경찰까지 당연히 우리가 엄정 중립이 상식인 모든 기관들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더 뭉쳐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올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의 적극적 구원 있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반전을 만들어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백서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백으로 시작하는 거, 다른 거는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여러 주체들이 서로 각자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걸 자제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심지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막 지금 어디 한남초냐 뭐 루터교회냐 저는 계속 한결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 그걸 요구하지 마라. 지금 그분들은 주최한 집회를 지금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하지 말고
자발적인 국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왜 자꾸 거기에 다른 지금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 신혜식 대표가 그거를 메시지 내야 된다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나.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우파가 대결집한 것에 균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계산, 계획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각자 다른 관점과 다른 계획으로 목표는 하나로 갔잖아요. 빌드업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서 이걸 하는 게 옳은데 저건 틀렸다. 왜 자꾸 이런 식의 대화가 되죠?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런데 백서스 님이 오늘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릴, 제 시청자분들께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활동에 대해서 평가 안 하는 건 선한 영향력, 선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백서스님이 하는 이 어떤 방식이라든가 공표한 그런 어떤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달라도 우리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미약하더라도 저는 북돋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도움이 좀 덜 하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열 아닙니다. 이건 분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한남초등학교에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각자 개개인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한남초등학교의 어떤 명분,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거기 정말로 월담을 하면 관저까지 가는 길이 뻥 뚫립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경호처가 대응할 거라고 기대가 있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건 그런 식으로 경호처의 대응이 분산될 때 뭔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이런 것들이 엉키면서 굉장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무효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데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저랑 백서스님은 생각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일단 지켜보고 크게 엇나가지 않길 바래왔는데,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그 안에서 계속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주변을 다니면서 모든 집회 공간들을 다 다녀야 되고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감시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시작부터 다 맥락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지어 그 자기를 지칭하는 결국 그 워딩을 써야 되는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체성을 설정을 하면서 그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마이너스가 될 만한 이름을 스스로 정하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어떤 수단이라던가 어떤 그 특정한 극단적 사태에 대해서 암시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저는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제가 그 한남초등학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페이퍼블랑이라는 카페 아마 1월 3일인가 4일 뭐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3일이었던 것 같은데 페이퍼블랑이라는 카페에 이제 제 장비들을 충전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젊은 청년 뭐 20대 30대 그 남성과 여성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에서 너무 이렇게 어떤 특정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경찰과 자꾸 이제 분쟁을 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심지어 막 구호를 외치거나 혹은 뭐 어떤 노래를 합창을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시도가 있어 걱정이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우려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부 사람들의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도다, 나쁜 목적이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가 있거나 혹은 그 장소가 강제 해산이 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남초등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높게 평가한 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20대, 30대 남성들이요 다니면서 말려요. 심지어 저도 제가 그 공수처가 그날 집행을 하던 날에 공수처가 철수한 것에 대해서 집행한 날이 3일이었나요? 예. 포기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철수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는 철수하지만 우리는 안 철수합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목소리 톤을 높이니까 젊은 층, 저는 이제 그게 전혀 어떤 이 장소가 집회로 해석되거나 그래서 뭐 강제 해산당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다른 사람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식의 구호가 터져 나오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젊은 청년이 저를 제지하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제재를 받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성숙한 그런 분위기로서 그 현장을 평화적이고 또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경찰을 자극하지 않고 경찰이 해산시키지 않은, 거기는 그 시점에는 1월 3일 기준으로는 집회 신고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해산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젊은 층들이 그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청년들이 와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그동안은 참 그 지난한 세월 동안 거리에서 열심히 투쟁하시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맞지 않는 방향 혹은 본인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조금 너무 강한 어떤 투쟁이라던가 불필요한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 2030 청년들이 오면 아주 잘 이 장소가 조화롭게 정리가 되겠고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30 특히 좀 건강한, 그래서 2030 남성들이 그 장소를 어느 정도 뭔가 그 장소에 포진해 있으면 민주노총의 엄두 자체를 못 내기 때문에 평화롭게 그 어떤 민주노총의 무도한 행동이 사전 예방이 될 거다.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제가 한남초등학교에 어쨌든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전하려면 충돌이 아예 없도록 이쪽에 건강한 건장한 청년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도였어요.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집회 신고까지 실제로 되어서 구호까지 외칠 수 있는 그 다음 날에 5일 날에는 어떤 차량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놓고 앰프를 켜고 마이크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돼서 정말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런 백서스님이 그 3일날 모였던 2030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적이고 또 합법적이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식의 투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미처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은 그 관저 입구 주변에서 도열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악의적이거나 분탕이다라는 건 제가 규정 짓지 않겠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취소됐나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다르다. 제가 근거를 가지지 않고 의혹 제기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방향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같은 선에 서 가지고 제가 이 지금 백서스님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에 동참할 리는 절대 없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 시청자분들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건 제 입장이에요. 이건 제 입장.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논쟁이 생기니까 좀 몇몇 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우파 기자 언론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그냥 정통 보수예요. 그냥 어떤 뭐 조중동의 약간 뭐 패션 우파 이런 거 아닙니다. 정통 보수예요. 저랑 정치적 어떤 이념 방향성이 아주 일치하는 그런 분입니다. 훌륭한 기사들도 많이 써주고 여러분들도 많이 제가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자기 역할 잘하고 계신 분인데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 난리가 났어요. 그 오픈 톡방이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2030 청년들이 막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추방당하고 톡방에서 추방당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그 기자분이 보고 우려를 저한테 전달한 거예요. 절대 제가 부럽고 아닙니다. 전혀 그런 관점 자체가 없어요. 저는요. 역할을 하는 모든 활동가들이 거기에 맞는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길 바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의 이 단일 대우로서 만들고 있는 평화로운 극단적이지 않은 그리고 효과적인 그리고 확장하는 주변 2030 청년들을 우리와 함께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운동 방식의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오늘 도열식이 취소됐겠습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백서스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이반한 사람, 오늘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많이 돌아서서 아마 그 어떤 그 백골단이라고 부를 만한 몇몇 어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30 청년들은요, 이런 판단 능력이 있고, 그 누군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MZ세대, 우리 2030 젊은 층들은요,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 본인의 행보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더 확장되지 않고 얼른 저는 잘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함께 했던 분들이 계속 제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남초에 있었던 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한남초에서 했던 정말 순수한 투쟁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요. 그게 아니어도 저는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사실 그 상황을 모르고 심지어 공지글에 어떤 도열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파악하자마자 그 글은 삭제했습니다. 그 글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무의미해요. 지금 볼보 쪽에 집회 신고를 한 쪽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쪽 신자유연대에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백서스 측이랑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혹여나 무력적인 어떤 충돌까지도 예상을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짐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탈하셔라 라고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우리의 세를 더욱 크게 불려서 그래서 이 무도한 정말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 위반소를 우리의 에너지로 뒤집어놓은 선한 개혁을 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호재도 있는데 굳이 악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합법, 무조건 물론 이제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합법이라기보다는 법을 준수해서 그런 것들이 더 선한 영향력으로서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수단을 강구해야 돼요. 가령 이제 우리 박광배님이랑도 이야기했는데 박광배님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백서스님한테 지금 이 비대위 갤러리에서 이렇게 비용을 마련을 해가지고 오뎅차를 지금 그 한남초 안쪽으로 차를 들여 보내고 싶어 하는데 백서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들어올 수 없다, 혹은 그거 말고 방독면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독면이 왜 필요할까요? 가령 어떤 이 시위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해산을 하는 경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위는. 그래야지 우리가 확장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이니까 제 방송은 제 생각을 원합니다. 저의 의견을 원합니다. 저는 백서스에 대해서는 백서스님이 오늘 어떤 기자회견으로 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다. 네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분노합니다. 백골단이라는 네이밍은 정말 화납니다. 왜 굳이 적에게 유익을 끼쳐요? 심지어 너무나 어이없게 적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혹시 뿌락지 아니야? 민주당 출신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자초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좀 긴급하게 제가 잘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 것은 너무 비애스럽게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거나, 그리고 이 지금 우파 투쟁 방식에 대해서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벌써 좋아요 수가 16,000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전체 설정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들 바로바로 알림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퀄리티의 현장 영상을, 그리고 저는 제가 활동하는 방식이 어떠냐, 주로 지금 많은 훌륭한 분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유튜버라든가 미디어가 조명하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혹은 그렇지 않은 장소라든가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활동해서 제가 십시일반으로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새벽에 많이 나가가지고 새벽 시간에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새벽 시간에 방송을 해도 3,000분, 4,000분이 보셔요. 라이브로. 그걸 새벽 1시부터 새벽 오전 7시까지 그 숫자가 줄지를 않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합법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쟁의 기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신혜식 대표라든가 지금 이 신혜식 대표가 1심 빌딩을 집회 장소로 이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관저주의를 포위할 수 있는 구도, 거기에 안타깝게도 볼보 빌딩을 우리가 놓쳤지만 원래 거기가 집회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거지, 그게 허가가 나왔으면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이없게도 법원에서 그걸 오케이 했는지 아니면 경찰이 오케이 했는지 우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장소가 갑자기 열리기 시작한 거,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합법적 투쟁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정말 저는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어떤 뭐 신혜식 대표의 시청자분들이 혹은 오해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좀 나쁜 의도 아니냐 이런 식의 저는 억울한 어떤 비판도 들었지만 그런 거는 그냥 어떤 소동이 생기면 막 그 뭐예요 흙탕물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올라오지만 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 다 가라앉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지금 이 합법 투쟁을 하는 그리고 효과적인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뉴 웨이브를 만들고 있는 이 대단한 우파의 광장혁명에 대해서 저는 높게 치하를 하고 뭐 어떤 개인적 친소관계 그런 것 전혀 없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로 뭉쳐서 내는 이 에너지가 그리고 각각 자기가 어떤 자리를 어떤 빈 공간을 채울까를 고민하는 이 수많은 우파 시민들이 결국 이 싸움을 멋진 승리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도 최대한 뭐 적절한 시간에 그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장면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장면들 보여드릴 거고, 제가 왜 새벽에 나가냐? 새벽에 경찰이 태세를 갖춘다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서 최대한 많은 우파 시민들이 잠에서 깨어서 이 한남동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새벽 시간에 계속 마치 나이트 워치처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쪽 주변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상처받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다 순수한 열의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을 거다 할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잠시만요. 한 가지 제가 좀 언급해야 돼. 전에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스탑 더 스틸을 시작한 그 로고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스탑 더 스틸을 백서스님이 그 누구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맞으면 그거는 상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활동들 위주로 더 아이디어를 내고, 반대로 뭔가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기미도 나타내지 않도록 조금 절제가 될 부분 절제되고,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밸런스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전부 다 부정할 일도 아니고, 잘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동의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찬을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로서 우리가 좀 평화적으로 평화롭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길 바라요. 근데 오늘 벌어진 상황은 좀 상처가 크긴 합니다. 모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데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매체들이요, 그 백골단이라는 키워드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너무 슬퍼요.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결집하고 연대하자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의견이라 다른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일단 오늘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던,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네이밍, 그러니까 그 뭐였죠? 그 어떤 뭐 방첩 청년단이었나, 뭐 하여간 무슨 청년단 이런 이름도 있지만 그 산하에 백골단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을 거다 할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사